안녕하세요. 믿으실 수 있겠어요? 한때 아내인 제가 남편에게서 경멸에 찬 잔소리와 함께 생활비 몇십만 원을 손 벌려 받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집에 틀어박혀 쓸모없는 그림이나 그리는 식충이라며 비웃었죠.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가 자신의 돈 버는 능력에 한껏 취해 있는 바로 그 순간 다른 은행 계좌에서는 제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거래를 조용히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가 돈 많은 내연녀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붓고 있을 때 그의 눈에 시골뜨기 아내였던 제가 700억 원짜리 리조트 빌라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던 한 아내의 여정입니다. 마침내 제가 모든 패를 뒤집기로 결심하고 이혼하던 날 남편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서지혜, 올해 35살입니다. 저는 강원도의 가난한 산골 마을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평생 흙만 만지며 살아오신 농부셨죠. 아마 그 시골뜨기라는 꼬리표 때문이었을 겁니다. 박민준 씨와 결혼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시댁에서 제대로 존중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민준 씨는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대형 무역회사의 영업팀장으로 수입이 아주 좋았죠. 언제나 온 집안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가 배경도 돈도 없는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그를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죠.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당신만 있으면 돼. 저는 그 사랑을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잘 살면 모든 편견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회사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어릴 때부터 그림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주로 잡지 사파나 온라인 쇼핑몰의 작은 프로젝트들을 맡았습니다. 그 일은 큰 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에 고작 몇십만 원을 벌어 남편에게 손 벌리지 않고 용돈으로 쓸 정도였죠. 적어도 민준 씨와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물감과 붓으로 어지러운 제 작업 공간을 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냥 취미로 재미있게 그려.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언뜻 들으면 가장으로서 아내를 배려하는 듬직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뒤에 숨겨진 깊은 무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일과 열정을 그저 쓸데없는 그림놀이로 취급했던 겁니다. 그의 무시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매달 초가 되면 그는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걸로 한 달 생활비에 집에만 있는 당신한테는 충분하겠지. 아껴서 잘 써. 낭비하지 말고. 50만 원. 장보기, 아이 기저귀와 분유값, 그리고 이름 모를 자질구레한 비용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법을 배웠고 몇백 원이라도 더 싼 채소를 사기 위해 더 먼 재래시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를 사랑했고 그의 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희생은 그의 눈에 그저 초라함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귀가가 늦어졌고 몸에서는 늘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값비싼 명품 시계와 구두가 그의 몸에 걸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그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죠. 거래처에서 선물로 준 거야. 당신은 몰라도 돼. 그리고 그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최유라라는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거래처 사장의 딸로 부잣집 아가씨의 아름답고 세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한 동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라 씨 같은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시야가 넓어지는 거야. 지혜 씨, 그들의 수준은 우리랑은 차원이 달라. 그는 낡은 홈웨어를 입고 있는 저를 곁눈질하며 말했습니다.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한 방울이 잔을 넘치게 한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민준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든 멋진 케이크도 있었죠. 우리 관계를 다시 뜨겁게 만들어줄 로맨틱한 저녁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최유라와 함께였죠. 유라 씨가 마침 근처에 있다고 해서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했어.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인사해야 했습니다. 식사 내내 두 사람은 제가 도저히 끼어들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골프, 유럽 여행, 명품 브랜드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주인과 마님에게 시중드는 하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최유라가 저를 바라보는 경멸적인 눈빛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동정하고 있었고 제 남편 민준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가 자신의 아내를,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모욕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돌아간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비수는 제게 마지막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당신 꼬락선이나 좀 봐. 맨날 부엌 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서 돈 버는 게 뭔지는 알아.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으면 눈치라도 좀 챙기라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골뜨기 아내는 계속해서 참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신을 보여줬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쓸데없는 그림놀이 뒤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 버튼을 눌러 다음 편에서 저와 함께 진실의 장막을 걷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생일 파티에서 민준 씨와 최유라가 던진 모욕적인 말들은 제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마친 뒤 방으로 돌아와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저는 제 작은 작업 공간, 전자 태블릿과 스타일러스 펜들이 가지런히 놓인 곳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에게 이곳은 그저 쓸데없는 그림놀이를 하는 구석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바로 엄청난 부를 창출해낸 곳이자 그가 결코 닿을 수 없는 세계였다는 것을요. 화면에 그리 담은 그림들을 보며 저는 과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이중생활을 선택했는지, 왜 제 능력을 숨겨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셨죠. 제 어린 시절은 끝없는 결핍의 연속이었습니다. 반찬이라곤 나물과 두부뿐인 밥상에 익숙했고 사촌 언니들이 입던 헌옷을 물려받는 것에도 익숙했습니다. 저는 제 처지를 몹시 부끄러워하며 자격지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난이 제게 강한 의지를 심어주었고 유일한 친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연필과 하얀 종이였죠. 저는 그림을 그리며 기쁨과 해방감을 찾았습니다. 몇 시간이고 앉아서 상상의 세계, 동화 속 인물들, 그리고 가난도 자격지심도 없는 곳들을 그려내곤 했습니다. 제 재능은 저를 홍익대학교 미대에 합격시켰고 바로 그곳에서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근처 경영학과 학생이었고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도시 남자였죠. 우리는 풋풋한 대학생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가정 환경의 차이는 언제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늘 위축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부잣집 아들, 딸들이었지만 저는 초라한 옷차림의 시골뜨기였으니까요. 저는 깊은 곳에서 그가 저를 사랑하면서도 제 출신에 대해 조금은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지만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하기를 꺼리거나 제 옷차림을 바꿔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할 때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너무나 행복했지만
동시에 몹시 불안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혼식 날, 그는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무 걱정 마. 오늘부터는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당신이 풍족하게 살게 해줄게.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의 약속은 당시 제게 너무나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의 뒤에서 조용한 현모양처가 되어 그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평생 묻어두기로 결심했던 비밀이 생긴 거죠. 대학 시절부터 저는 디지털 아트에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었죠. 저는 독학으로 저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낯선 필명으로 국제예술가 포럼에 계정을 만들고 제 작품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그림들은 순식간에 해외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게임 회사가 제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 그들은 제 캐릭터 디자인 스타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장기 독점 계약을 맺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 계약서 초안을 받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에 적힌 숫자들, 보수와 보너스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동의한다면 단 1년 만에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었죠.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민준 씨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수준을 운운하던 그의 눈빛, 돈 버는 능력에 대해 자만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매우 강한 남자였습니다. 만약 지금 그의 시골뜨기 아내가 자신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기뻐할까요? 아니면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열등감을 느낄까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돈이 우리 가정의 균형을 깨뜨릴까 봐요. 제가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아내가 아니게 되었을 때 저에 대한 그의 사랑도 변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그 결정은 잘못된 동시에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거짓을 낳았기에 잘못되었지만 훗날 제게 탈출구가 되고 비밀 무기가 되어주었기에 올바른 결정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완전히 숨기기로 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돌보러 시골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일주일간 집을 비웠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 부산으로 날아가 게임회사 대표와 만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훗날 저의 든든한 동맹이자 삼촌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이 대표님, 재미교포 사업가셨습니다. 저는 개인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대금이 그곳으로 입금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가족에게 저는 여전히 서지에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버는 취미로 그림 그리는 전업주부였습니다. 하지만 가상 세계에서 저는 루나, 밤낮으로 창작 활동을 하며 막대한 돈을 버는 유명 디지털 아티스트였습니다. 저는 그 거짓 속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주는 50만 원 안에서 아끼고 또 아끼며 생활했습니다. 제가 번 돈은 전부 조용히 모아 안전한 곳에 투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키고 소박한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 희생과 은폐는 그가 저를 더 사랑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무시하고 경멸하게 만들었고 그에게 저를 짓밟고 더 수준 맞는 여자를 찾아 나설 권리를 주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가장 큰 실수는 제 능력을 숨긴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들을 바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생일밤 이후 박민준의 마지막 가면이 벗겨진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기거나 연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유라의 존재는 은밀한 비밀에서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뻔뻔하고 잔인한 행동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차가운 무대가 되었고 저는 남편과 그의 내연녀의 뜨거운 사랑을 강제로 지켜봐야 하는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리낌 없이 최유라와 공개적으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귀가에도 더는 접대라는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죠. 오늘 유라 씨랑 중요한 행사에 참석해야 했어. 주말에 집을 비울 때도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유라 씨 요즘 일 때문에 힘들어해서 제주도 리조트에 쉬러 가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말들을 죄책감 어린 목소리가 아닌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을 한다는 듯 태연하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아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아마도 집에 얹혀 사는 식객 혹은 어쩔 수 없이 고용한 가사도우미에 불과했을 겁니다.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제 침묵은 동의가 아닌 경멸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말의 염치도 없는 사람과 싸우거나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모든 것을 기록하며 저만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은 그의 눈에 나약함과 수능으로 비쳤고 그와 내연녀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드물게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조차 저와 최유라를 노골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 유라 씨한테 좀 배워야 해. 그녀와 즐겁게 통화를 마친 뒤 그가 말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소통할 줄 알고 인맥을 쌓을 줄 알아야 한다고. 유라 씨 좀 봐.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높은 분들이랑 다 친해졌어. 그 사람 덕분에 내일이 얼마나 순조로운지 몰라. 당신처럼 맨날 집에만 처박혀서 남편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랑은 다르지. 또 다른 날 제가 아껴 모은 돈으로 새 옷을 샀을 때 그는 곁눈질로 훑어보더니 입을 삐죽였습니다. 아직도 그런 촌스러운 취향을 못 버렸네. 유라 씨를 좀 봐. 뭘 입어도 고급스럽고 품위가 있잖아. 남자는 밖에 나갈 때 옆에 있는 여자가 자존심이야. 당신이 이러니 내가 어딜 데리고 다니고 싶겠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저를 쓸모없고 자격 없는 아내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위축되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의 내연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최유라, 그녀 또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할 기회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SNS로만 저를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제 현실의 삶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일부러 저희 집으로 남편을 위한 고가의 선물을 보냈고 그 안에는 애정이 듬뿍 담긴 카드도 함께였습니다. 한밤중에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들으라는 듯 애교 섞이고 도발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뻔뻔함의 절정은 어느 날 오후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급한 서류를 전해주러 왔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집에 들어선 그녀는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럽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는 우월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집에 혼자 있으면 많이 심심하시겠어요? 저는 달라요. 하루 종일 일이 바쁘고 저녁에는 민준 씨랑 같이 행사에 참석하고 파트너들도 만나야 하거든요. 피곤하지만 즐거워요, 언니. 여자도 자기만의 커리어가 있어야 빛나는 거잖아요. 집안일만 하면 답답하고 지루하죠. 그녀는 마치 조언을 해주는 듯한, 그러나 실제로는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활기차고 성공적인 삶을 의도적으로 과시하며 제 안온한 삶을 은근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민준 씨 회사에서 우수 팀장들을 대상으로 제주도 리조트 여행을 가요. 그녀는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아주 중요하대요. 회장님도 뵙는 자리라고. 민준 씨가 저더러 같이 가서 많이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너무 바빠서 언니한테 아직 말을 못했나 봐요. 집에 계실 때 아이 잘 돌봐주세요. 그 말을 마친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미소를 지으며 떠났고 저는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로서의 제 위치와 역할까지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중요한 행사에서 제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고 법적인 아내인 저는 구석으로 밀려나 하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디자인 시안들, 저를 기다리는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서들을 보며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준? 커리어? 좋아요. 당신들은 그 허울뿐인 화려한 세상에서 계속 취해 있으세요. 계속해서 저를 무시하고 짓밟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자만심의 정점에서 마음껏 즐기도록 내버려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패를 뒤집는 날, 진실이 밝혀지는 날, 당신들의 추락은 더욱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을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수준 있는 사람인지 그에게 똑똑히 보여줄 그날을요. 민준 씨의 경멸과 최유라의 뻔뻔함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제 결혼 생활에 매일 주입되는 독약과 같았습니다. 저는 사랑이 아닌 무서울 정도의 인내심으로 그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여전히 침묵했고 현모양처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배신자를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와 그의 내연녀에게 누가 진짜 수준 있는 사람인지 알려줘야 했습니다. 저는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치게 할 마지막 순간, 후회 없이 단호하게 떠날 수 있는 명분을 줄 그 순간을요. 그리고 그날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8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마음이 이미 제게서 떠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안의 연약한 부분은 아직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난 8년간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의 남은 양심을 조금이나마 깨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이었죠. 저는 그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특별한 기념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친정에 보내 둘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붉은 장미를 꽂고 향기로운 촛불을 켰습니다. 민준 씨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들을 모두 직접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제가 자주 해주던 음식들이었죠. 심지어 첫 결혼 기념일에 그가 선물해준 옥색 실크 원피스를 다시 입었습니다. 그가 이 옷을 입으니 당신이 마치 여신 같다고 말해주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노력했었는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8시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마치 자기 것인 양 그의 팔짱을 꼭 낀 최유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서 손을 잡고 들어오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어진 듯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결혼기념일에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올 만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아주 평범한 일이라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왔어? 오늘 유라 씨랑 거래처 만나고 오는 길인데 마침 근처라고 해서 우리 부부 축하해주러 같이 왔어. 어차피 유라 씨가 내 일에 도움도 많이 주는데 사람 많으면 더 좋잖아. 사람 많으면 더 좋다고요.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냥 사교 파티. 최유라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딱 붙는 강렬한 붉은색의 투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제 단아하고 우아한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와 제가 정성껏 차린 식탁을 훑어보더니 입을 삐죽였습니다. 어머, 지혜씨 솜씨 좋으시네요. 이렇게 화려하게 차리셨어요? 저희는 맨날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먹어서 오랜만에 집밥 먹어보네요. 그녀의 말은 칭찬인 척했지만 제 촌스러움을 비웃는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저 그들이 연출하는 완벽한 연극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유라를 위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가 더 이상 제게 해주지 않던 신사적인 행동이었죠. 그는 그녀 바로 옆에 앉았고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파티에 끼어든 불청객처럼요. 식사 내내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했습니다. 프로젝트, 파트너, 해외 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들은 즐겁게 웃고 떠들며 때로는 다정하게 서로에게 음식을 집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밥을 먹으며 제가 너무나 불필요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기념일 저녁 식사는 이제 정신적인 고문에 불과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꺼내려던 순간 최유라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든 채 비틀거리는 척하더니 우연히 테이블 다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가득 담긴 잔이 제게로 쏟아졌고 옥색 실크 원피스 위로 붉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언니. 그녀는 소리치며 휴지로 제 옷을 마구 닦았지만 실제로는 얼룩을 더 넓게 번지게 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옷인데 제가 망쳐버렸네요. 정말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 앞에서 제 소중한 추억이 담긴 옷을 일부러 더럽힌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민준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유라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향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옷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유라 씨가 사과했잖아. 당신이 언니인데 좀 너그럽게 넘어가야지.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최유라는 또 하나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까지 모두 죽여버린 비수였죠. 그녀는 제 옷의 얼룩을 보더니 가득한 동정심을 가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달콤하지만 독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옷 많이 비싼가 봐요. 언니? 그럼 제가 다른 걸로 보상해 드릴게요. 아, 아니다. 언니처럼 소박한 취향을 가진 분은 평생 제대로 된 명품 원피스 하나 못 사보셨겠죠? 그럼 이번 주말에 저랑 민준 씨가 같이 가서 팀장님 사모님다운 옷으로 하나 골라드릴게요. 네? 그 말을 마친 그녀는 민준 씨를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제가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그 남자는 저를 변호하기는커녕 그녀의 말에 장단을 맞췄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은 생각이야. 이 사람이 집에만 있으니 유행을 잘 몰라. 유라 씨가 좀 가르쳐줘야겠네. 마지막 한 방울이 잔을 넘쳤습니다. 이 모욕은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단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맹을 맺고 공개적으로 제 인격과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제 고통 위에서 희희낙낙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사랑, 미련,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안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습니다.
이 시골뜨기 여자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 침실 문을 굳게 닫고 안으로 잠갔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준 씨와 최유라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역겹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은 그 운명의 밤 이후로 완전히 마른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넋이 나간 얼굴, 초점 없는 눈, 그리고 가슴에는 핏자국처럼 번진 붉은 와인 얼룩. 8년 전 사랑의 증표였던 옥색 실크 원피스는 이제 극심한 치욕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옷을 벗어 구겨서 방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거짓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했던 과거 전체를 버리려는 듯이 그날 밤 저는 완전히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마지막 환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냉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박민주는 단 한 번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사랑은 벼락부자가 된 남자의 공허한 자존심과 허영심에 비해 너무나 작고 연약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한때 제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안심하고 성공을 위해 달릴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내조하는 현명한 아내가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약간의 성공을 거두자 그는 다른 여자가 필요해졌습니다. 더 수준 높고 더 아름다운 여자, 세상에 과시하고 자신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의 눈에 저는 낡아빠진 디딤돌에 불과했고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가차없이 치워버려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유라, 그녀가 바로 그 새로운 디딤돌이었습니다. 부잣집의 아름답고 세련된 아가씨, 그녀는 제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졌고 그녀 또한 민준 씨처럼 지극히 잔인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생연분, 이기심과 야망의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연합하여 저를 짓밟고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언니 같은 사람은 평생 제대로 된 명품 원피스 하나 못 사보셨겠죠?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고통스럽기보다는 제 안에 분노를 격렬하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수준, 돈, 좋습니다. 그것이 당신들이 숭배하는 것이고 당신들 눈에 인간의 가치를 재는 척도라면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당신들에게 진짜 수준이 무엇인지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그의 거래처 동생을 출근시키러 집을 나섰을 때 저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서 집을 나가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은 너무 평범하고 그들을 더 즐겁게 할 뿐입니다. 아니요, 저는 남을 겁니다. 계속해서 순종적이고 어리석은 아내 역할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 뒤에서 저는 조용히 저만의 제국을 건설할 겁니다. 제가 모든 패를 뒤집기로 결심한 그날, 그들의 자만심을 산산이 부서뜨릴 만큼 강력한 제국을 말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협력하고 있는 게임 회사의 대표인 재미교포 이 대표님께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계좌에 있는 가상의 돈을 실물 자산으로 바꿀 때가 왔다고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겪어본 이 대표님은 제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감지하신 듯 했습니다. 그는 많이 묻지 않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좋아요, 루나 양.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내가 전적으로 지원해 주겠어. 내 딸이 사업을 시작하는 걸 돕는다고 생각하지. 루나, 그것은 디지털 아트 세계에서 저의 필명이자 한국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의 지지는 제 계획의 가장 든든한 보증수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아이디어를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지만 감히 실행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였죠. 저는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최고급 리조트 빌라를 짓고 싶었습니다. 지친 영혼들이 치유를 위해 찾아올 수 있는 곳을요. 그것은 단순한 사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제 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고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전업주부라는 제 신분으로는 의심받지 않고 그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바로 시골에 계신 먼 친척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순박하고 정직한 농부셨지만 의리가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옛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저희 남매를 거두어 주신 분이 바로 삼촌 댁이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결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삼촌께 전화를 걸어 제 상황과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삼촌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동의하셨습니다. 걱정 마라. 전부 삼촌한테 맡겨. 내가 너 대신 다 해줄게. 네가 억울함을 풀 수만 있다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다. 법인 대표가 삼촌인 일인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저 성실했던 농부가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어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었다고만 알았습니다. 그 농부 뒤에 해외에서 온 거대한 자산이 있고 실제 운영자가 바로 그의 화가 조카라는 사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서지에 현명한 아내로서 장을 보고 밥을 짓고 몇십만 원을 벌기 위해 쓸데없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민준 씨가 잠들거나 내연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루나가 되었습니다. 해외 파트너들과 일하고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과 온라인 회의를 했습니다. 삼촌과 함께 조용히 토지 거래를 하고 건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저를 항상 무시했던 사람의 코앞에서 제 손으로 한 땀 한 땀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판이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제가 게임의 주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판이 짜였고 저는 버려진 졸에서 조용한 체스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저의 이중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신중함, 그리고 극도의 냉철함을 요구하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남편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업주부 서지혜였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받았고 아마도 저와 아들만이 먹을 밥을 짓기 위해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민준 씨의 비교와 모욕적인 말을 한마디 반박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와 최유라가 그들의 화려한 세계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취해 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 눈에 제 순종은 실패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버림받은 아내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체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 침묵이 땅속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지진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밤이 되어 민준 씨가 그의 유흥을 위해 집을 나설 때 그것이 바로 루나의 세계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작업 공간을 총사령부로 만들었습니다. 전자 태블릿 앞에서는 더 이상 게임 캐릭터만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건축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거대한 꿈을 위한 디자인 도면을 그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평온 빌라라는 꿈, 그것이 제가 제 프로젝트에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치유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친 영혼들이 평온을 되찾기 위해 찾아올 수 있는 곳, 지금의 저처럼요. 저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장소로 아직 관광지로 많이 개발되지 않은 강릉의 아름답고 한적한 해변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일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 삼촌과 이 대표님의 지휘 아래 매우 비밀스럽고 전문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농부라는 가면을 쓴 제 삼촌은 평온 투자개발 유한책임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삼촌은 저를 대신해 광활한 해변 부지 매입부터 건축, 허가 신청, 시공사 계약까지 모든 국내 거래를 수행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휘하는 배우 인물이 그의 화가 조카라는 사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은 그의 경험과 국제적인 인맥으로 저에게 더 중요한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저를 세계 최고의 건축가, 조경 디자이너들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회의는 시차 때문에 보통 새벽이시나 3시에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유흥에 취해 잠들거나 내 연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바람의 방향, 채광부터 친환경 자재 선택까지 모든 디자인 세부 사항에 대해 열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콘크리트로 뒤덮인 리조트를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온 빌라는 현대 건축과 자연의 원시적인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조화된 걸작이어야 했습니다. 각 빌라는 개별적으로 디자인되어 전용 인피니티 풀과 정원을 갖추고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일 것이었습니다. 약초를 이용한 스파, 유기농 레스토랑,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작은 도서관도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제가 모아온 막대한 돈이 모두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지 리조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평온 빌라에 놓이는 벽돌 하나, 심어지는 나무 한 그루가 바로 산산조각 났던 제 자신감과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벽돌과 나무였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저는 미친 듯한 일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습니다. 잠을 자거나 쉴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제국을 건설하느라 바쁜 동안 다른 세상에서는 민준 씨와 최유라가 타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공개적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주 유라를 시부모님께 인사시키러 집에 데려왔습니다. 가문의 격을 중시하던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최유라 집안의 부유함과 고가의 선물들 앞에서 금세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인 저보다 유라를 더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예쁘고 부유한 예비 며느리에 대해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들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러 번 제게 넌지시 말하다가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지혜 씨, 우리 이제 안 맞는 것 같아. 감정도 식었는데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건 서로에게 고통일 뿐이야. 우리 그냥 서로를 놓아주자. 그는 일말의 정도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뻔뻔하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하면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관대하게도 아이 양육권은 제게 주고 매달 정을 생각해서 몇백만 원의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며 마음의 한 점의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동의할게요. 서류 준비하세요. 제가 너무 쉽게 동의하자 그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기쁨으로 그 놀람을 감추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제가 분수를 알고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동의한 것은 항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 또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법정에 서는 날 제가 그에게 인생 최대의 놀라움을 선사할 그날을요. 제 평온 빌라 프로젝트도 곧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그 운명적인 결혼기념일 밤으로부터 거의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와 최유라에게 그것은 승리와 향락의 1년 반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몰래 만날 필요 없이 진짜 연인처럼 어디든 함께 나타났습니다. 제가 쉽게 이혼에 동의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본 민준 씨는 마지막 부담감마저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자만해졌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후 완전히 투지를 잃고 운명에 순응하는 시골뜨기 아내라고 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집을 나가 최유라의 부모님이 사준 고급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가끔 옛집에 들르긴 했지만 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이혼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라고 재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집에 남아 아들을 돌보고 제 쓸데없는 그림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들 눈에 제 침묵은 가련한 체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화산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1년 반 동안 저의 제국은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강릉의 평온 빌라 프로젝트는 골조 공사를 마치고 인테리어 마감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건축과 자연이 빚어낸 걸작이었죠. 삼촌의 평온 투자개발 유한 책임회사는 리조트 부동산 투자업계에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신생회사지만 재정 능력이 매우 탄탄한 곳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루나는 전 세계 디지털 아트계에서 각광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쉴 새 없이 들어왔고 제 개인은행 계좌의 잔고는 아마 민준 씨가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돈, 커리어, 그리고 거대한 자산까지 모든 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바로 우리가 함께 법정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몇 번의 연기 끝에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서울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저는 권위적이거나 비싼 옷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고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가장 평온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법정에 서고 싶었습니다. 겉모습으로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의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으니까요. 제가 법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최유라. 그들은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함께 왔습니다. 민준 씨는 명품 정장을 입고 아주 멋지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최유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제 남편의 팔짱을 꼭 낀 채 저를 더할 나위 없이 경멸적인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제3자가 아니라 제 비참한 실패를 목격하러 온 승리자의 자격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매우 유능해 보이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유층의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한 변호사였죠. 그들은 제가 빈손으로 떠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기 전 양측 변호사가 합의에 대해 짧게 만났습니다. 민준 씨의 변호사는 매우 거만한 태도로 그들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의뢰인인 박민준 씨는 서지혜 씨가 아이의 양육권을 갖는 것에 동의합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서지혜 씨가 현재 안정적인 직업이 없고 수입이 불규칙하므로 박민준 씨는 부부간의 정을 고려하여 아들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서지혜 씨가 고향에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금으로 1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서지혜 씨는 아파트와 자동차를 포함한 공동재산 분할에 대해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저는 그 변호사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들으며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지원, 그들은 경멸이 가득한 자선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고상하고 관대한 단어들을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저 같은 식충이 시골뜨기 아내에게 1억 원은 이미 과분한 은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기뻐하며 즉시 고개를 끄덕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미리 모든 것을 일러둔 제 변호사는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안은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법원의 판결에 맡기겠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몸짓이었죠. 마음대로 하시죠.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법정까지 간다면 제 의뢰인의 수입과 지위를 고려할 때
그 정도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끝났고 우리는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준 씨와 최유라는 피고석에 앉아 동정과 승리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저의 패배를 선언하는 것을, 제가 그들의 자선을 고개 숙여 받아들이는 모습을.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이 승리를 확신했던 게임이 곧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뒤집힐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불과 몇 분 후 그들의 자만심이 경악으로 바뀌고 승리의 미소가 입가에 얼어붙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엄숙하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앉았고 옆에는 이 대표님이 믿고 소개해준 중년의 차분한 김 변호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민준 씨와 그의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재판 구역에 들어올 수 없어 바로 뒤 방청석에 팔짱을 낀 채 여전히 도전적인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초기 절차를 마친 후 피고 측, 즉 민준 씨 측에게 재산 분할 및 양육비에 대한 희망사항을 먼저 진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민준 씨의 변호사가 즉시 일어나 꼼꼼하게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시작했습니다. 제 의뢰인인 박민준 씨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재능 있는 영업팀장으로 자수성가하여 견실한 경력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인 고급 아파트와 자동차는 모두 박민준 씨가 홀로 힘들게 일하여 이룩한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는 저를 향해 동정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반면 박민준 씨의 아내인 서지혜 씨는 지난 8년 동안 거의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가사를 돌보고 가끔 그림을 그려 미미한 수입을 얻는 정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녀는 남편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재능 있고 관대한 남편과 식충이 같은 쓸모없는 아내라는 그림을 그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계속했습니다. 인정으로 보나 법리로 보나 이혼 후에도 박민준 씨가 아들에게 매달 5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전처에게 1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고상한 행동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합리적인 분할이라고 판단하며 재판부께서 제 의뢰인의 이러한 의사를 고려하여 판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는 절대적인 자신감 속에서 발언을 마쳤습니다. 옆에 앉은 민준 씨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어떤 법원도 다르게 판결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금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우리 쪽을 향해 물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의 진술과 제안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제 변호사인 김 변호사님이 그제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평온하지만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피고 측 변호인이 방금 진술한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하고 단호하게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측은 성공한 남편과 식충이 아내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 즉 진실이 빠져 있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변호사는 김 변호사님의 말에 약간 불쾌한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제 의뢰인 서지혜 씨가 안정적인 직업이 없고 수입이 불규칙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허위 주장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하고는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변호사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그것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손에 있는 이것은 부동산 투자 개발 분야에서 활동하는
평온투자개발 유한책임회사의 전체 법적 서류입니다. 이 회사의 법인 대표이자 유일한 소유주는 바로 제 의뢰인 서지혜 씨입니다. 뭐라고? 민준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는 경악이 역력했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 변호사님이 그들이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평온투자개발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의 거래는 모두 해외 파트너로부터 이체된 작지 않은 금액들입니다. 지난 3년간 회사의 총 매출은 미화 3천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3천만 달러. 그 숫자는 법정 한가운데서 터진 원자폭탄과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비틀거리며 의자 팔걸이를 붙잡아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악에서 창백함으로 변했습니다. 뒤쪽 방청석에 앉아있던 최유라도 입을 쩍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서지혜 씨가 그저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지혜 씨가 루나라는 필명으로 미국과 일본의 세계적인 게임 개발사들과 맺은 장기 협력 계약서들입니다. 그녀의 일은 그림놀이가 아니라 예술 창작이며 전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게임 프로젝트의 캐릭터와 배경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수입은 미미한 것이 아니라 아마 피고 측 의뢰인조차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일 겁니다. 김 변호사님은 계약서와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그가 내려놓는 종이 한 장 한 장이 박민준의 자만심과 오만함을 강타하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민준 씨의 변호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공들여 준비한 시나리오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민준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을 소화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항상 무시하고 지미라고 여겼던 아내가 알고 보니 진짜 부자이자 세계적인 수준의 재능 있는 화가였다는 사실을요. 그의 모든 세계관, 성공한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단 몇 분 만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통쾌함 대신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박민준 씨, 가장 놀라운 선물은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법정 전체가 쥐 죽은 듯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터뜨린 정보 폭탄은 재판부부터 변호사, 방청객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박민준은 책상에 머리를 밟고 앉아 있었고 그의 넓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들어 누구도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자만심과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자신이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막 깨달은 한심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도도한 내연녀 최유라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고 정성 들여 화장한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붉은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부와 수준의 세계가 제 변호사가 방금 발표한 거대한 숫자 앞에서 갑자기 너무나 작고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민준 씨의 젊은 변호사는 더욱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는 법정 한가운데 서 있었고 손에 든 서류 뭉치가 바닥에 흩어져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가 준비했던 시나리오, 재능 있는 남편과 식충이 아내에 대한 웅변은 이제 우스꽝스러운 희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논쟁이 아닌 적나라하고 반박할 수 없는 진실 자체에 의해 더할 나위 없이 굴욕적인 방식으로 상대에게 패배했습니다. 판사는 몇 초간의 경악 끝에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의사봉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민준 씨의 변호사를 향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이 방금 제시한 증거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변호사는 화들짝 놀라며 허둥지둥 서류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힘없는 반박을 내놓으려 애썼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증거들은 저희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것들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만들어진 위조 서류일 수도 있습니다. 위조라고요? 제 변호사인 김 변호사님이 자신감 넘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 국제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서 등 모든 서류는 원본이거나 국내외 관계기관의 적법한 공증을 받은 사본입니다. 만약 피고 측에서 이것들이 위조라고 주장하신다면 얼마든지 감정을 진행하십시오. 저희는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자신감 넘치는 도전은 상대방의 마지막 저항마저 꺾어버렸습니다. 변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떤 감정기관도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판사가 민준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 박민준 씨, 원고 측이 방금 진술한 아내 서지혜 씨의 수입과 직업에 대한 정보가 사실임을 인정합니까? 민준 씨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힘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지난 8년간 보물 옆에 살면서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자신이 항상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이 진짜 부자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끄덕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김 변호사님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부가 어두운 경로가 아닌 제 재능과 정당한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제 노동의 결실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 변호사님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 의뢰인의 화가로서의 수입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서지혜 씨는 뛰어난 사업 감각으로 자신이 번 돈을 큰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을 놀라게 할 프로젝트일 겁니다. 그는 다시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 꺼낸 것은 얇은 서류철이 아니라 커다란 건축 도면 두루마리와 파란색 하드커버로 제본된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재판부 앞에서 조심스럽게 도면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매우 화려하고 웅장한 해변 리조트 빌라의 전체 조감도였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강릉의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한 곳에 위치한 최고급 리조트 프로젝트 평온 빌라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0채의 단독 빌라, 스파, 유기농 레스토랑 및 기타 부대 시설을 포함합니다. 프로젝트는 이미 완공되었으며 다음 달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숨을 죽였고 모든 시선이 그 아름다운 도면에 쏠렸습니다. 민준 씨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도면을 보고는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직 이 일이 저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 변호사님이 파란색 서류 뭉치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평온 빌라 프로젝트의 토지 및 전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모든 법적 서류입니다. 이 자산의 투자자이자 유일한 소유주는 바로 평온 투자개발 유한책임회사, 즉 제 의뢰인인 서지혜 씨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감정평가 회사에 따르면 이 리조트의 현재 총가치는 최소 7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700억 원.
그 숫자는 민준 씨와 최유라에게 남은 마지막 이성마저 완전히 날려버린 원자폭탄과 같았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민준 씨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이 났지?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을 거야. 말도 안 돼. 최유라는 뒤에서 얼어붙은 채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700억 감이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항상 무시하고 식충이처럼 대했던 여자가 그런 거대한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니, 이 진실은 소송에서 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과 오만함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자신들이 공들여 만든 연극 속에서 실패자이자 가련한 광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한 점의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경멸과 배신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수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가장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박민준의 미친 듯한 외침.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어디서 저렇게 많은 돈이 났지? 가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외침에는 혼란,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항상 낡은 가구처럼 무시했던 아내, 매달 500만 원을 자선하듯 던져주었던 그 여자가 700억 원짜리 자산의 주인이라니, 그에게는 동화보다 더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황급히 일어나 의뢰인의 의심에 기대려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희는 이 거대한 자산의 출처에 대해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의뢰인인 박민준 씨는 지난 8년간 서지혜 씨와 함께 살았지만 이 수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 돈이 합법적인 사업 활동에서 나온 것인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그것은 악의적인 비난이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낱 전업주부가 정당한 방법으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없다고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등 뒤에서 제가 뭔가 어둡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람들 머릿속에 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의심과 약간의 통쾌함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맞아, 밝혀내야 해. 당신이 지난 8년 동안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싶어. 저는 그들을,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으려는 두 남자를 보며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설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의 황금 증인이 등장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제 변호사, 김 변호사님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이 제기한 자산 출처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희는 특별한 증인을 모시고자 합니다. 이분은 오늘 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서 직접 날아오셨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미국에서 온 증인이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법정 문이 천천히 열리고 품위 있는 정장 차림의 희끗희끗한 머리를 한 키 큰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 대표님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세련된 외모와 국제적인 사업가로서의 당당한 태도에서는 특별한 기품이 풍겼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증인석으로 걸어가 선서를 한 뒤 재판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이름은 데이비드, 한국 이름은 이진혁입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게임 회사 스카이 스튜디오의 대표이사입니다. 스카이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불리자마자 법정 안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그래픽과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자랑하는 블록버스터 게임으로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게임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게임을 하지 않는 민준 씨조차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해하며 왜 그런 거물이 여기에 나타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대표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의 가장 중요하고 재능 있는 파트너 중 한 명을 위해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루나라는 필명을 가진 여성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며 미소와 함께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여기 계신 서지혜 씨입니다. 700억 원짜리 폭탄보다 더 큰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민준 씨와 최유라는 완전히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다시 이 대표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루나. 민준 씨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 그는 마케팅 업무를 위해 읽던 게임 뉴스 기사 어딘가에서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루나. 이 대표님이 단언했습니다. 저희는 루나와 거의 8년째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아트 분야의 천재입니다. 저희의 가장 성공적인 게임 속 모든 캐릭터와 환상적인 세계는 모두 그녀의 손과 머리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저희와 루나의 계약은 독점이며 저희가 그녀에게 지불하는 보수는 그녀의 재능과 회사에 대한 공헌에 완전히 상응하는 수준입니다. 이 대표님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스카이 스튜디오가 지난 8년간 루나에게 이체한 계약서와 송금 명령서, 사본입니다. 모든 거래는 국제은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미국과 한국 양국의 법에 따라 세금도 모두 완납되었습니다. 저는 서지혜 씨의 모든 수입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며 전적으로 합법적임을 단언합니다. 이 대표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계약서 속 숫자 하나하나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제 자산 출처에 대한 모든 의심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친 숨을 몰아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그가 항상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내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천재 예술가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의 성공을 항상 자만했던 영업팀장인 자신은 그녀에 비하면 사막의 작은 모래 아래 불과했다는 것을요. 이 붕괴는 더 이상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인격과 자존심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저는 최유라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이제 질투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외모, 부,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저보다 월등하다고 자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들과 협력하는 천재 여성 아티스트 앞에서 그녀 집안의 부는 갑자기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졌습니다. 그녀는 졌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굴욕적으로 졌습니다. 이 대표님은 증언을 마치고 침착하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 그는 제 곁을 지나가며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 자랑스럽다. 그의 말에 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저는 단지 정의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이 대표님의 증언은 법원이 아닌 냉혹한 현실 자체가 내린 최종 선고와 같았습니다. 모든 변명과 의심은 너무나 명백하고 무게감 있는 진실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법정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고 법원 서기에 종이 넘기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소화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하던 전업주부가 알고 보니 천재 여성 아티스트이자 숨겨진 백만장자였다는 이야기. 모든 시선이 이제 박민준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책상에 머리를 밟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지만 마주 보기 위함이 아니라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경멸도 자만도 없었습니다. 오직 극도의 생경함만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지난 8년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루나, 그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국제 뉴스 기사에서 읽어본 적 있고 그 전설적인 인물이 매일 자신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남몰래 동경했던 그 이름. 이 진실은 그의 자존심과 허영심에는 너무나 잔인하고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돈 버는 능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을 기둥이자 베푸는 자, 가정의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우월한 자의 시선으로 식충이 같은 시골뜨기 아내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수십억 원을 손에 쥔 그는 700억 원의 자산과 제 계좌에 있는 수백만 달러 앞에서 갑자기 너무나 작고 비참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커리어는 아내의 쓸데없는 그림놀이에 한 귀퉁이만도 못했습니다. 재정적인 붕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격적인 붕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바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길가의 조약돌을 쫓아 스스로 내던져버린 바보. 그는 제가 수준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진짜 수준이 명품 옷이나 화려한 파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수준은 재능과 지성,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그는 저에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가 벌떡 일어나 저를 손가락질하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날 속였어. 지난 8년 동안 당신은 모두를 속였어. 판사가 의사봉을 강하게 내리치며 피고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가 갑자기 온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정 한가운데서 병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오만과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든 세계관과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변호사, 김 변호사님이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더 이상 단호하지 않고 안타까움이 섞인 채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시작했습니다. 이전 진술에서 저희는 제 의뢰인 서지혜 씨의 능력, 재정 상태, 그리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증명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돈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가 식충이 같은 쓸모없는 아내라는 허위 주장과 모욕을 깨부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재판의 핵심적인 이유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게 한 이유, 바로 배신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기술 담당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이 다시 한번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숫자나 딱딱한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제가 공들여 수집한 사진과 영상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 씨와 최유라가 고급 리조트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는 공사 현장이고 거래처 만나는 곳이라고 말했던 곳들이었죠. 다음은 호텔 로비에서 그들이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영상 한 편이 모두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저의 부유함에 대해 알았지만 이제 이 노골적인 배신을 직접 목격하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민준 씨의 양심을 깊이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단지 외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내를 잔인하게 속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희생과 지원으로 이룬 돈을 내연녀에게 바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절약하는 아내를 비난하고 경멸하면서 내연녀에게는 명품을 사주며 돈을 펑펑 썼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잠시 멈추고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민준 씨, 방청석에 앉아있는 최유라 씨와의 관계가 사실임을 인정합니까? 박민준 씨, 민준 씨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는 끄덕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와 그리고 8년간의 어려움을 함께 겪어온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당신이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감정이 식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최유라 씨와 당당하게 함께하기 위해 길을 터주기 위함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그의 남은 마지막 염치를 겨냥한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판 내내 처음으로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자만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오직 뒤늦은 후회와 극심한 고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둘 다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감정은 식었고 유라에게 정식으로 관계를 약속하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모든 진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민준 씨의 변호사는 거의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 확고했고 모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제 변호사 김 변호사님이 일어나 저의 마지막 희망사항을 법원에 진술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 서지혜 씨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양육권에 관하여 서지혜 씨는 두 사람의 아들인 박하중 군을 직접 양육하고 돌볼 완전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박민준 씨는 아이의 학업과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하에 사전 합의된 시간에 아이를 방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조항이었습니다. 둘째, 재산 문제에 관하여 김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민준 씨를 포함한 법정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전 재판에서 진술했듯이 제 의뢰인은 매우 큰 개인 자산을 가진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박민준 씨로부터 어떠한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동 명의의 아파트, 자동차, 그리고 부부 공동 계좌의 모든 예금은 제 의뢰인이 박민준 씨에게 전적으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그가 생활을 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지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뭐라고? 민준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동그래지며 자신이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제가 그에게 잔인하게 배신당하고 모욕당한 제가 그렇게 고결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돈이 한 푼도 필요 없었습니다. 돈으로 제 승리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죠. 제 의뢰인의 유일한 요구는 하나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지며 한 글자 한 글자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박민준 씨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서지혜 씨에게가 아니라 그녀의 가족에게요. 그는 서지혜 씨의 부모님께 사과해야 합니다. 딸을 믿고 그에게 시집 보낸 가난한 농부 부부에게요. 그는 자신이 아내와 처가에 대해 지난 시간 동안 저지른 배신과 경멸적인 언행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 요구는 민준 씨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명예, 제 가족의 깨끗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가 빼앗아간 존중을 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항상 지니고 다녔던 자존심과 공허한 허영심을 직접적으로 강타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흐느끼는 소리,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진정으로 깨달은 남자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재판은 끝났고 제 모든 요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부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걸어 나오면서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돈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 즉 명예와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식충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와 세상 전체의 제 가치가 그의 생활비 몇 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생에서 한번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되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마지막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통쾌함도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극심한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겼지만 그것은 너무나 씁쓸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정의를 되찾기 위해 이 방법을 써야만 했고 가장 깊은 비밀까지 모두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영혼 없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걸었습니다. 제 곁을 지나갈 때 그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증오나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허함, 완전한 패배를 인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자랑스러워했던 커리어를 잃고 가장 중요하게는 한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에 응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은 정말로 끝났습니다. 저와 김 변호사님이 법원을 나섰을 때 이 대표님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가득한 손길이었습니다. 법적 싸움은 몇 가지 절차가 더 남았을지 모르지만 정신적, 명예적 싸움은 바로 여기서 끝났습니다. 박민준이 쓰러진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배신과 경멸에 대한 대가를 자존심의 붕괴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거운 판결이었을 겁니다. 민준 씨와 함께 무너진 것은 그의 자존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유라의 장밋빛 세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여왕처럼 승리자처럼 법정에 왔던 그녀는 이제 적나라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의지했던 남자, 그녀가 항상 수준 높다고 자랑했던 그 남자가 그녀가 항상 경멸했던 시골뜨기 아내에게 굴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의 분은 제 거대한 자산 앞에서 갑자기 너무나 작고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의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패자, 웃음거리, 그리고 최유라처럼 현실적이고 야심찬 여자가 결코 곁에 두지 않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탈출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입원한 첫날 최유라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연인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았다는 분노로 가득 차서 왔죠. 그녀는 병실에서 조금도 거리낌 없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당신 날 속였어. 그녀는 그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항상 성공하고 부유한 척하더니 전부 다 껍데기였잖아. 당신은 당신 아내의 발끝에도 못 미쳐. 알아? 당신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그때 민준 씨는 여전히 충격과 좌절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침대에 누워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극진히 아꼈던 여자에게서 쏟아지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데 돌아온 게 뭐야?
실패한 남자와 암담한 미래뿐이잖아. 말을 마친 그녀는 민준 씨가 선물한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서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 싸구려 아마 찰 일도 없을 거야. 도로 가져가. 그리고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녀는 그들이 함께 살던 고급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모든 짐을 뺐습니다. SNS에서 두 사람의 모든 사진을 삭제하고 민준 씨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왔을 때처럼 빠르게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고 남은 것은 산산조각난 마음과 처참한 뿐이었습니다. 최유라의 냉정한 이별은 박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린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아내를 배신했고 8년간의 정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교활한 여자의 손에 노란한 장기짝, 이용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민준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을 뵐 면목도, 우리의 집으로 돌아올 낯도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원룸을 구해 홀로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회사 역시 법정에서의 엄청난 스캔들 이후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직무정지를 당했고 곧이어 회사 이미지와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저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데 사용했던 커리어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존경받던 팀장에서 성공한 사업가에서 단 며칠 만에 그는 무지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냉혹한 현실을 잊기 위해 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 그의 나날은 술과 자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제게 전화를 걸어 때로는 울며 애원하고 때로는 소리치며 욕을 했습니다. 제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저를 탓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은 법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의 대가, 너무나 비싼 대가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집에는 현명한 아내를, 밖에는 아름다운 내연녀를, 하지만 결국 탐욕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고독, 굴욕, 그리고 뒤늦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인생은 본래 공평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그리고 그가 지금 맛보고 있는 쓴 열매는 바로 그가 스스로 심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법원을 걸어 나오며 저는 부서진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낡은 제 자신 전체를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인내하고 맹목적으로 희생하며 가난한 출신에 대해 위축되었던 과거의 저를요. 오늘의 서지혜는 자유로운 여성입니다.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열정을 줬고 그 어떤 남자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갈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고통을 잊기 위해 서둘러 유흥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 자신에게 고요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함께 얼마간 지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의 풍경 속에서,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제 마음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습니다. 소심했던 아들 역시 들판을 뛰어다니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더욱 밝고 활발해졌습니다. 몇 달간의 휴식 후 마음이 진정한 균형을 되찾았을 때 저는 제 경력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루나가 아닌 서지혜의 이름으로요. 강릉의 평온 빌라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나라가 초기 단계의 운영과 관리를 직접 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컴퓨터 화면 속 그림만 아는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인사를 관리하고 고급 리조트를 운영하며 매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제게 큰 기쁨과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단지 그림 속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독특한 건축 양식,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정성스러운 고객 서비스로 평온 빌라는 순식간에 강릉 관광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조용하고 품격 있는 휴양 공간을 찾는 세련된 해외 관광객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제 회사 평온은 날로 성장했고 저는 전업주부에서 성공한 여성 사업가이자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정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블록버스터 게임의 성공 뒤에 있는 화가 루나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실은 작지 않은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과 미디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골 출신의 소녀가 자신의 재능만으로 백만장자가 된 제 이야기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소연이나 원망이 아니라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돈, 명예, 존경,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함께 나눌 사람, 예술가의 영혼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마 평생 아들과 그림에 대한 열정과 함께 혼자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아주 부드럽고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파트너나 저를 정복하려는 남자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팬으로서 다가왔습니다. 제게 삼촌 같은 존재인 이 대표님이 서울에서 저의 첫 개인전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창작한 디지털 아트 작품들을 전시하는 자리였고 그가 그 전시회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니얼. 저처럼 재미교포였고 기술 분야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루나의 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디자인에 참여한 모든 게임을 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창조한 환상적인 세계에 매료되었고 그 걸작들 뒤에 있는 예술가가 어떤 사람일지 항상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사업이 아닌 예술에 대해, 아이디어와 영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복잡한 내면,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제 재능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감탄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지성, 유머, 그리고 진솔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계산 없이 서두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민준 씨와 달랐습니다. 공허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곁에서 들어주고 나누고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제 아들을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오후 내내 아이와 함께 레고를 조립하거나 서툰 영어 단어를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우리 관계가 충분히 깊어졌을 때 저는 그에게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듣고는 제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나를 믿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을 겪었군요. 당신은 정말 강하고 비범한 여자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올바른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고 제 재능을 존중하며 인생의 모든 풍파를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된 남자. 1년 후 우리는 평온 빌라의 해변에서 작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황금빛 햇살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저는 다시 한번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도 음모도 없었습니다. 오직 환한 미소와 행복의 눈물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맹목적인 희생이 아닌 이해와 존중,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지어진 안식처를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박민준의 배신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소인배의 진짜 얼굴을 보게 해주고 단호하게 떠날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최유라의 모욕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분발하게 하고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상 속의 가난 속에서 살았던 그 시절에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돈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조용히 저만의 제국을 건설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앗아가는 것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일 때가 있습니다. 단, 당신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저와 데니얼의 결혼식은 아름다운 황혼 속에서 열렸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모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위한 완벽한 조각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빌라 발코니에서 그와 함께 앉아 광활한 태양과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평온이라는 두 글자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이나 명예에서 오는 평온이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 폭풍우를 지나 안전한 항구에 닿은 사람의 평온이었습니다. 눈물과 배신, 그리고 극적인 변신으로 가득했던 지난 여정을 돌아보며 저는 더 이상 원망이나 후회를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제 마음은 이 인생 자체에 대한 깊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달콤한 복수극, 돈과 지위로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짓밟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요. 저에게 그것은 결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돈의 힘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거짓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의 거짓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거짓 속에서도요. 저는 아내의 가치가 희생해 남편이 빛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박한 가정의 행복,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평온을 얻기 위해 제 재능과 진짜 모습을 기꺼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 맹목적인 희생은 존중이 아닌 무시를 가져왔습니다. 제 은폐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더욱 자만하고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 특히 여성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결코 자기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다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권리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를 버는지에, 부유한 남편이 있는지에, 혹은 대단한 집안 배경이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당신의 재능, 지성, 그리고 인격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있게 빛나세요. 당신의 성공이 곁에 있는 남자를 가릴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량이 넓은 남자라면 아내의 성공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는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며 당신의 길에서 최고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내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것을 보고 자격지심에 빠져 비난만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는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또한 오만함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기도 합니다. 박민준과 최유라,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다른 수준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명품과 화려한 파티를 인간 가치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난한 출신과 소박한 겉모습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비참하게 실패한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허울에 눈이 멀어 내면의 핵심 가치를 놓쳤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영혼, 진정한 재능, 그리고 선량한 인격이야말로 누구나 소유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명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결코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흙 묻은 손의 농부가 대기업 총수보다 더 고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의 여성이 비범한 재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깊이 한 인간의 영혼과 인격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세요. 겉모습의 아름다움은 세월과 함께 시들고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내면의 가치만이 시간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아마도 가장 인간적인 교훈일 겁니다. 바로 실패 후의 재탄생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배신당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절망하지 마세요. 깨진 결혼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낡은 장의 끝일 뿐이며 더 좋고 의미 있는 다른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입니다. 고통을 동기로 바꾸세요. 눈물을 다시 일어서는 에너지로 바꾸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잊혔던 열정을 되찾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건설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의 자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에서 옵니다.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가치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용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저는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사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이 행복이 행운이 아니라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힘든 여정의 결과이며 과거에 맞설 용기의 결과이며 더 밝은 내일에 대한 결코 꺼지지 않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서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